여러분 환율 차트를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길어야 30년에서 40년치 차트만 봅니다. 그러면 당연히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의 고점이 눈에 띄고 지금 환율이 그 숫자에 근접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외환위기가 온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라는 것은 70년 이상을 봐야만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1957년 이후 환율은 한국 경제의 성장과 물가가 모두 반영된 장기적인 우상향 구조를 보여왔습니다. 즉 환율이 과거 위기 때의 숫자와 비슷하다고 해서 지금이 위기라는 뜻은 80년대 이전의 환율들은 어땠는지 전혀 모르거나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분석을 한다고 보는 거죠. 그럼 한번 천천히 비교해 봅시다. 2015년도의 환율은 1100원에서 1200원 수준이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30년 전인 1985년의 환율을 보면 환율은 800원대였습니다. 이번엔 2005년입니다. 2005년도는 환율이 1000원대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30년 전 환율인 1975년도는 환율이 484원입니다. 이번엔 1995년입니다. 1995년도는 환율이 760원대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30년 전 환율인 1965년도는 환율이 272원입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지금만 1997년의 30년 전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전 시기들도 모두 30년 전과 비교하면 우리는 항상 과거의 환율보다 비교 시점의 환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해마다 매년 외환위기였어야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1997년의 환율에 근접해 간다고 해서 지금도 위기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매년 외환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다는 말이 되죠. 이렇게 70년간의 장기 차트를 보면 환율은 중간중간 낮아지는 흐름들이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장기적으로는 원하는 달러에 대해 항상 약세의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 구조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사실 환율은 물가와 매우 비슷한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10년 전 콜라 1.5리터의 가격이 2,000원이었다고 치고 현재는 3,500원이라면 콜라의 물가는 75%가 상승한 것입니다. 환율도 이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10년 전에 1달러를 사려면 1,100원이 들었다고 치고 지금은 1,470원이 든다면 달러 가격은 우리 입장에서 10년 동안 약 33% 상승한 것입니다. 실제로 장기 흐름을 보면 1960년대 환율 약 250원에서 현재 환율 약 1,500원은 지난 60년 동안 6배 정도 상승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한국의 명목 GDP와 국민들의 명목 소득은 환율 6배 상승보다 훨씬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한국의 물가가 오른다면 환율도 자연스럽게 상승해야 합니다. 왜 국내에서 물가가 오를수록 환율이 올라야 할까요? 만약 한국이 새우깡을 수출한다고 가정하고 예시를 들겠습니다. 1973년에 새우깡은 원화 기준으로 50원이었고 당시 환율은 1달러에 397원이었습니다. 이걸 당시 환율로 수출한다고 하면 미국에서 새우깡은 0.13달러에 사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현재 한국에서 새우깡은 대부분 1,500원 수준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새우깡 물가는 30배가 오른 것이죠. 그런데 환율이 1973년 상황과 같다고 해봅시다. 환율이 여전히 397원이면 새우깡을 해외에 수출할 때 3.78달러에 팔아야 합니다. 그럼 한국 돈으로 거의 5,000원으로 외국에 새우깡 한 봉지를 팔게 되는 것이죠. 수출의 가격 경쟁력으로 볼 때 환율이 올라가지 않으면 한국의 상품은 가격 메리트가 전혀 생기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환율이 지금처럼 대략 1,500원이라고 하면 우리는 해외에도 동일하게 새우깡을 1,500원 수준에 팔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환율의 원리에 대해 예시를 들기 위해 미국에도 새우깡을 1,500원 수준으로 팔 수 있다고 얘기한 거지 실제 추가로 붙는 유통비용과 세금의 영향을 받아 미국 한인타운에서 파는 새우깡 한 봉지의 가격은 2.9달러라고 합니다. 환율이 1,500원으로 원화가 약세가 되었는데도 수출 구조상 한국보다 3배 비싸게 팔아야 한다면 환율이 1973년에서 오르지 않은 상태가 되면 새우깡의 미국 가격은 11달러 수준이 됩니다. 아무리 소득이 높은 미국이라고 해도 한국의 과자 새우깡을 한국 돈만 5,000원에 사 먹고 싶어 할 사람이 존재할까요? 이처럼 환율이 오르지 않으면 한국은 수출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이번엔 1997년 외환위기 상황을 게임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1996년에 출시된 디아블로1이라는 RPG 게임은 플레이어가 사냥을 통해 경험치를 쌓고 더 깊은 던전으로 내려가며 레벨업하는 방식의 게임입니다. 게임 초반 지하 던전 2층에는 도살자라는 보스 몬스터가 등장합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플레이어는 대략 레벨 5에서 6 정도의 2층의 도살자 방을 처음 찾게 됩니다. 디아블로를 처음 하는 유저라면 이 도살자를 처음 만나는 순간 정말 공포를 느끼죠.
레벨도 낮고 착용한 장비도 좋지 않아서 도살자의 공격을 몇 번 맞으면 체력이 정말 순식간에 떨어지기 때문이죠. 사실상 처음 만난 사람은 거의 필패였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에서 도살자는 최종 보스는 아니지만 초반에 정말 강력한 인상을 남기는 유니크 몬스터죠. 하지만 계속 플레이하면서 레벨업을 하고 장비를 더 좋은 것으로 바꾸고 나중에 다시 도살자를 만나러 가면 어떨까요? 처음과 달리 훨씬 수월하게 상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악몽이었던 몬스터가 나중엔 그냥 처리 가능한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경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1997년 12월 3일 IMF 구제금융 신청 직후 환율이 1,200원으로 치솟았고 12월 중순에는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때 한국의 경제 체력은 어땠을까요? 1년의 명목 GDP는 500조짜리 나라였고 1인당 국민소득 약 1,0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외환보유고는 300억 달러 수준으로 게임으로 치면 매우 허접한 장비를 착용한 플레이어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단기 외채가 무려 700억 달러였습니다.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 외채 비율이 280%를 넘었죠. 쉽게 말해 보유 외화보다 단기간에 갚아야 할 빚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이 시절 한국은 디아블로에서 레벨 5로 처음 도살자를 만난 상태나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거의 30년이 흐른 현재 한국의 경제 규모는 당시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외환보유고 역시 14배 이상 늘었고 GDP는 5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역시 단기 외채 비중입니다. 현재 한국의 단기 외채는 외환보유고의 약 40% 수준입니다. 즉 단기 외채 상환 능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하면 거의 외환위기가 올 것처럼 공포감을 조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2025년의 한국은 아직도 1997년의 기억 그대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디아블로에서 도살자를 처음 만났던 레벨 5나 6 정도의 초보 플레이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차후에도 계속 설명하겠지만 현재 우리의 상태는 1997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국가 경제의 위기를 판단할 때 사실 환율 하나만 보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환율은 금리 차이나 외국인 자금 흐름, 국내의 해외 투자 수요까지 매우 여러 요인이 섞여서 움직이는 잡음이 많은 가격입니다. 그래서 환율만 보고 위기를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국가가 정말로 위험해지는지 아닌지를 보는 지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CDS 프리미엄 즉 국가부도 위험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환율은 여러 가지 요인이 섞여서 움직이기 때문에 잡음이 많은 가격이라고 표현했지만 CDS 프리미엄은 진짜 국가의 부도 가능성에만 초점을 맞춘 지표입니다. 이게 올라가면 정말 위험한 거죠. 글로벌 금융위기가 벌어지던 2008년 한국의 CDS 프리미엄은 500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5%였습니다. 이 신용부도 스와프의 베이시스 포인트가 500이다.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일까요? CDS 프리미엄은 5년 만기 국채 기준인데 금융위기 당시 한국의 5년 만기 국채금리는 5.5%였습니다. 신용부도 스와프의 베이시스 포인트는 그만큼을 실제 명목의 국채금리에서 부도 위험에 대한 해지, 즉 보험료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당시 한국의 5년물 국채금리의 명목 수준이 5.5%, 550베이시스 포인트라고 해도 국가 부도 위험에 대한 해지 보험료로 500베이시스 포인트, 즉 5% 보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융위기 당시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사는 투자자는 아무리 명목의 금리가 5.5%라고 해도 실질의 금리는 0.5%밖에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명목 수준의 높은 금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한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아무도 사주지 않게 됩니다. CDS 프리미엄이 높아진다는 것은 이렇게 국가 경제의 재난 상황을 뜻합니다. 이건 환율이 높아지는 것과는 비교를 할 수 없는 진정한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환율이 높아지면 수입 물가가 올라서 불리하다고 하지만 반대로 수출 물가도 높아져서 위험이 해지가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것은 오로지 경제에 불리한 측면만 존재하지 위험이 상쇄되는 구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위험을 얘기하는 분들이 다들 2008년 금융위기 때의 환율과 지금이 매우 비슷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CDS 프리미엄은 23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0.23%입니다. 지금은 한국이 발행하는 국채를 사도 부도 위험에 대한 해지 보험료가 0.23%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용부도 스와프가 이렇게 역사적 저점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국은 그렇게 약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게임의 예로 든 것처럼 한국은 더 이상 도살자를 처음 만나는 초보가 아니라는 거죠. 또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환율이 높아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부 떠나거나 도망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의 판단 기준은 환율의 절대 레벨보다 환율의 변동 속도입니다. 만약 5년 동안 원화가 20% 약세가 되더라도 그 5년 동안 한국에 대한 투자에서 20% 이상 수익만 낼 수 있으면 환차손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실제로 올해를 보면 환율 변동이 위아래로 7%, 코스피 변동률은 위로 60% 이러면 외국인은 철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어차피 환율이 1,470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YTD 기준으로는 환율은 오른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올해 초의 계엄 사태 연장선에 비하면 당시보다 CDS 프리미엄은 더 낮아진 상황이란 거죠. 실제로 지금도 코스피 전체 상장사 기준 외국인 보유 비중은 3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올해 한국 증시가 오르면서 주식을 많이 매입했지만 아직도 그 비중이 최대치라는 겁니다. 즉 단순히 환율의 레벨이 높아서 외국인들이 떠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환율이 오르는 속도로 생기는 환차손을 투자 수익률이 커버하면 외국인은 남는다는 말입니다. 환율과 주식의 관계는 크게 세 가지 상황으로 나뉩니다. 환율이 낮고 주식이 높은 상황, 환율이 높고 주식도 높은 상황, 환율이 높고 주식이 낮은 상황.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첫 번째 상황인 환율이 낮고 증시가 높은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합니다. 원화가 강세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좋은 거 아닌가? 환율이 낮으니까 외국인 자금이 더 들어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외국인 투자자의 실제 계산법을 고려하지 않은 시각입니다. 모든 자산 흐름에는 되돌림 현상이 있습니다. 주식이 장기간 상승하면 조정이 오고 환율도 장기간 낮아져 원화가 강세로 가면 그 다음엔 다시 약세로 돌아섭니다. 그래서 증시의 높은 레벨, 환율의 낮은 레벨은 최악의 타이밍입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투자 수익률 마이너스와 환차손까지 동반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 됩니다. 국내 주식시장에만 투자하는 한국인들은 이 환차손에 대한 개념을 잘 생각하지 않지만 반대로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환율의 저점은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은 환율이 낮으면 그게 굉장히 호재인 상황 아니냐고 오해하고 막 들어오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달러원 환율의 저점은 한국 증시의 고점입니다. 실제로 이런 구간에 한국 증시는 역사적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2007년 원화가 강세일 때 한국 증시도 역사적인 고점이었고 2021년 원화가 강세일 때 한국 증시도 역사적인 고점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은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나가고 내린다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반대 상황을 보겠습니다. 바로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장입니다. 주식이 낮은 가격, 환율이 높은 위치, 이 구간이 외국인 입장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주식은 바닥이니까 투자 수익률의 플러스 가능성이 매우 높고 환율은 이미 높기 때문에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열립니다. 이건 물론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사이클과 그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2020년 3월 같은 상황은 주식에서도 먹고 환차익으로도 먹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외국인은 이걸 항상 계산합니다. 반대로 한국 국장 투자자들은 대부분 원화 기준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환차손과 환차익 개념을 직접 체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 증시를 움직이는 주체는 원화가 아니라 달러 기준 자금입니다. 이 관점을 이해하면 환율이 높아서 외국인이 다 떠난다라는 말은 실제 시장 데이터로는 성립하지 않는 주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투자 포지션의 관점으로 보면 1997년 외환위기는 정말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국민경제 전체가 달러에 대해 완전한 네이키드 포지션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국민은 달러 자산이 없었고 해외 투자 개념 자체도 없어서 즉 환율 상승에 대한 해지 수단이 없었습니다. 환율이 단기간에 100% 오르자 모든 국민이 그대로 두드려 맞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2013년 이후 한국은 대외금융자산 포지션에서 순채권국이 되었고 국민들도 해외 주식, 해외 ETF 등에 투자하여 경제 전체가 환율에 대해 상세 포지션을 구축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역발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2조 달러가 넘는 대외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해외 자산 포지션이 환율이 오를 때마다 원화로 환산되는 가치를 증대시키며 한국의 거시적 가치를 지켜주는 방어막으로 작동합니다. 사실 책임 있는 자리에 위치한 사람이나 정치인, 지도자들은 한국의 해외 투자 포지션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이 꼭 나쁘기만 한 일이냐라는 반문을 국민들에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국민 감정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이 불편한 진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제 한국은 과거와 다르게 환율 상승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위험은 분산되고 구조는 바뀌었습니다. 또 일본의 엔화가 그냥 중기축 통화라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이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가진 진짜 힘은 대외 순자산 규모에서 나옵니다. 일본은 전 세계에서 대외 순자산의 규모가 세계 1, 2위를 다툽니다. 그 규모는 4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일본의 엔화가 지금처럼 약세로 가더라도 반대 포지션에 놓여있는 엄청난 규모의 해외 자산은 환율이 오를 때마다 엔화로 환산되는 가치가 더 커지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은 자신들의 통화 약세를 그대로 두드려 맞는 구조가 아니라 대외 자산이라는 강력한 방어막을 통해 오히려 역으로 엔화가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의 대외 금융자산 규모도 전 세계 6위 수준입니다. 한국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물론 한국이 아무리 많은 대외 금융자산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원화가 중기축 통화 반열에 들어갈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율이 오르고 있는데 우리가 보유한 해외 자산이 아무것도 없다면 포지션상 환율이 오르는 것을 전혀 상쇄할 구조가 없고 한국의 가치는 더 나빠지게 됩니다. 그게 아무런 방어막과 보호막도 없었던 1997년 상황과 같은 거죠.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